이곳에 사랑하는 크루 여러분들과 워터캐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기입니다. 오늘 할 것은 스프링과 스프링 부트의 차이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댓글, 구독, 공유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꼭 해보고 싶었어요. 평화로운 어느 날 친구 개발자 S가 저한테 안부를 물었습니다. 잘 지내? 요즘 뭐 배워? 그래서 저는 신나서 이제 나 뭐 즐겁게 코딩하고 스프링 부트랑 뭐 JP랑 JP 진짜 재밌다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대뜸 스프링이랑 스프링 부트랑 뭐가 다른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스프링 부트를 자동으로 그런 걸걸 하면서 튀었어요. 생각해 내가 모르고 쓰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테코톡을 한다 2단계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시트를 좀 들어갔는데 만만한 주제들은 다 팔렸더라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게 아무도 안 고르더라고요. 정말 제가 계속 들어가 봤는데 아무도 안 골라서 이게 친구가 물어보기도 했고 이제 내 운명인가 보다 해서 이제 저번 주에 골랐습니다. 스프링이 왜 스프링인지 아십니까?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다른 거네요. 제가 대답할 거라서 옮겨드릴 수 없습니다. 네, 인터셉터 굳이 공식 문서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나와 있어요. 미안해요. 네. 개발자들의 겨울이 끝났다.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이제 개발자들의 봄이 도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프링 부트를 쓰면서도 아직도 추워요. 꽃샘추인가? 이런 빌드.점 그래드 설정 못하면 터지고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 설정 못하면 터지고 맨날 터지는 것만 보다가 이게 지금 스프링이라고 하는데 겨울인 것 같은데 나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번 간단하게 10분 테크토크라서 간단하게 봄과 조금 더 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겨울에서 봄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른 분이 아마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봄과 조금 더 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프링 부트 그 공식 문서 첫 문장이에요. 해석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해왔거든요. 그래서 쉽게 만든다. 스프링 부트는 무언가를 쉽게 만들고 단독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상용화 수준까지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스프링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은 그냥 실행시키면 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되게 간단하다라고 강조하는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스프링과 스프링 부트의 차이점을 하나씩. 가장 큰 차이는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디펜던시. 스프링은 길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디펜던시가 이렇게 달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심지어 디펜던시를 걸어줄 때 이제 뭔가 명시를 그룹 아이디, 아티팩트 아이디 명시해주고 버전 정보까지 다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모든 디펜던시를 한 땀 한 땀 다 걸어주어야 이제 내가 원하는 기능을 추가를 할 수 있는데 스프링 부트에서는 짧아졌어요. 훨씬. 아까 한 화면에 다 들어오죠? 안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올린 건데 한 화면에 다 들어오고 버전 관리도 권장 버전으로 자동 설정해 줍니다. 버전이 지금 없어요. 버전 네임이. 그리고 이제 이런 스타터라는 게 붙어 있는 것들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스타터 시리즈가 이제 데이터 JPA, 시큐리티, 테스트 웹, 타임리프 이런 것들이 막 있는데 이걸 걸면은 알아서 의존성이 걸려 있는 것들을 다 기본적으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훨씬 우리가 개발자가 설정하기가 편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심지어 그래드를 쓰면 길이가 더 짧아지죠. 많이 보셨죠? 저희는 그래드를 기반으로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컨피규레이션도 한번 봅시다. 한글 설정인데 이거를 원래 스프링 기반에서는 또 길어요. 앱 컨피그라는 저 클래스를 막 해가지고 어노테이션 엄청 달아가지고 막 이제 내가 어떤 처리를 해줄 건지 빈도 막 등록해주고 이런 것들을 내가 기본적으로 막 설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부트는 전혀 우리 컨피그 파일을 따로 작성한 적이 없잖아요. 그냥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만 적용을 하면 되고 근데 요즘은 이제 제가 알기로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라는 파일보다
이 야물이라는 파일을 더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잠깐 이제 주제랑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기 문서에 비해서 훨씬 제가 지금 바꿔서 돌려봤거든요. 근데 잘 돌아가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저거 지우고 그냥 야물 만들어서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훨씬 중복 제거도 되고 만약에 여기 스프링 데이터 소스가 다 똑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뎁스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스프링 데이터 소스 그 탭 이게 스페이스 두 번만 누르면 알아서 되거든요. 그래서 훨씬 휴머너블 이제 인간이 읽기 좋게 만들 수 있는 파일 형식이라서 되게 잘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이제 토막 상식인데 야물이 사실 저거거든요. YML이 확장자인데 사실은 야물이에요. 그래서 야물의 약자가 사실 이거거든요. 야물 ain't markup language. 제기죠? 네. 재밌지 않나요? 나만 재밌나? 이런 거 재밌어 해야 돼요, 개발자는. 재미가 없으면 자기 자신 재밌다고 속이세요. 네, 이런 거에 재밌어 해야지. 네, 제기죠? 그래서 야물이 원래 기존의 이제 XML이나 이제 태그 기반으로 이제 걸던 그런 XML 을 이제 마크업 랭귀지라고 하는데 그런 거가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되게 휴먼 리더블하게 되게 많이 지었고 원래는 약자가 처음 지을 때는 이제 yet another markup language 이제 또 다른 마크업 랭귀지라고 지었는데 이제 조금 더 이제 마크업 랭귀지가 아니라 좀 이 특성을 더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약자를 바꿨다고 합니다. 네, 되게 아는 척하기 좋은 내용이죠. 그래서 넣었어요. 예시를 하나 들어봅시다.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저희 쓰는 타임리프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원래는 타임리프를 쓰려면 여러분들 이걸 다 써줬어야 합니다. 뭔 내용인지도 몰라요, 저도. 그냥 이제 뭐 이렇게 막 주입받고 막 하고 있죠. 막 빈 등록하고. 저희는 이 한 줄이면 끝났죠. 이게 엄청난 차이인 거죠. 스프링 부트에서의 임플리멘트 스타터 타임리프만 걸어주면 알아서 실행이 되는. 그리고 원래는 이제 저희 설정 파일에다가 프로퍼티스에다가 저렇게 이제 원래 우리 스트링으로 컨트롤해서 반환해주면 알아서 HTML 파일을 인식을 했잖아요. 근데 저거를 원래 앞뒤로 이렇게 걸어주면 되거든요. 이것도 아까 앞쪽에 보시면 여기 걸려 있거든요. set prefix, suffix 해가지고 어떤 파일 경로 내가 그 리소스 밑에 web-inf 밑에 views 밑에 있는 어떤 파일명 앞에 이제 뒤에다 HTML 붙여서 그 파일로 찾아가라고 이제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이렇게 설정하고 이렇게 걸면은 이제 간단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건 저희도 안 걸었잖아요. 이거는 이미 타임리프 안에 내장이 돼 있어요. 제가 따라 들어가 봤는데 여기 디폴트 프리픽스라고 해서 템플릿츠 여기 많이 보던 저희 첫 주차에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HTML도 미리 서픽스가 있고 이제 리다이렉트 이런 것도 이제 미리 다 정의돼 있고 그래서 이미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설정 없이 간단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장점입니다. 내장 서버 톰캣이죠. 야옹 하면서 이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장 서버가 있기 때문에 서버 구동 시간이 원래는 이제 외부에서 다 갖고 와서 설치하고 막 매겨가지고 띄우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절반 가까이 단축되고 이제 톰캣이 내가 싫다. 우린 지금 톰캣을 내장으로 쓰고 있는데 싫으면 그냥 간단하게 컨피그레이션 걸고 디펜던시에서 이제 제외시키고 막 제티 같은 서버 이제 다시 넣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정을 넣고 빼고 추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은 이거라고 해요. 실제로 우리가 이번 주 해봤던 그리고 다음 주에 할 이제 내장 서버가 있기 때문에 짜르 파일로 간단하게 배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빌드해서 그냥 이 짜르 파일로 돌리면 바로 배포가 되는 아주 간편한 배포를 구축할 수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여러분. 스프링 띄우실 때 이 로고 지겨우셨죠? 이제는 이 사진으로 이게 소속 팀장이 사진으로 등록하면 고가가 플러스고 사람 사진으로 하면 코딩력이 플러스 된다는 이렇게 하고 싶으시면 이제 이동 선생님 블로그에 가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도 거기서 보고 되게 충격을 지금 한번 해봤는데 잘 되더라고요. 좀 무서운 것 같기도 해요. 아니야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까지 얘기한 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편한 설정, 컨피그레이션이 간단했고요. 편리한 이전성 관리, 그리고 자동 권장 버전 관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내장 서버로 인한 간단한 배포 서버 구축을 할 수 있고요.
뭐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 스큐리티나 데이터 JP 등의 다른 스프링 프레임워크도 되게 간단하게 그냥 추가하는 것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개발자들이 개발에만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부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 나와요. 마지막 멋있게 끝내야 되는데. 이제는 스프링 부트를 써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웹서버와 와스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할 희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저희 한 가지 상상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김크루라는 크루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우리 김크루는 우테코를 아주 멋지게 수료를 해서 아주 좋은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입사를 한 다음에 회사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설명을 듣고 있어요. 우리 회사는 뭐 이렇게 서비스가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그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6대의 와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엥? 와스가 뭐지? 뭔가 좀 당황하기 시작해요. 와스라는 단어가 뭐지? 약간 문맥을 보아하니 6대라고 하는 건 컴퓨터인 것 같고. 네, 저 이거 보니까 컴퓨터인 것 같고, 그럼 컴퓨터일 테니까 서버일 테고, 내가 들어간 회사는 웹 서비스를 하는 곳일 테니까 웹 서버일 것 같은데, 왜 근데 웹 서버라고 말을 안 하고 와스라고 얘기를 하지? 그냥 웹 서버면 그렇게라고 말을 하면 되는데 뭔가 다른가? 더 멋있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번 발표를 통해서 웹서버와 와스의 차이점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비교를 하기 전에 웹서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단어를 위주로 한번 살펴볼게요. 네, 먼저 웹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제이슨의 강의를 통해서 웹을 배웠었죠. 잘 기억을 떠올리시면은 웹이라는 것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중 하나예요. 그래서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고 검색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웹에는 3가지 요소가 있는데 바로 URL, HTTP 그리고 HTML이 있어요. 다들 떠오르셨죠? 그때 배웠던 거? 네. 그 다음에 서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버라는 거는 클라이언트에게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냥 클라이언트한테 어떤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라는 거예요. 그럼 이 2가지를 합쳐봤을 때 웹서버라는 거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간단하게 생각을 하자면. 그래서 이거를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입장으로 나누어 봤을 때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클라이언트에서는 어떤 웹서버한테 우리가 목적지, 주소랑 통신 규칙, HTTP에 맞게 그 서버한테 요청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내용, HTML을 받는 거예요. 그럼 서버는 계속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기다리겠죠? 그러면 웹 요청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서 HTTP 웹 요청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데이터를 만들고 그거를 웹이 알아챌 수 있도록 HTML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서 응답을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때 주는 데이터는 웹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뭐 HTML, CSS, 이미지 등 같은 정적인 데이터로 한정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쉽게
웹서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로컬 컴퓨터도 충분히 웹서버로 만들 수가 있어요. 시중에 있는 뭐 무료인 아파치 웹서버 같은 거를 깔고 이제 뭐 포트 번호랑 HTML 파일을 어디로 할지 디렉토리만 저장해 주면은 우리도 이제 전 세계 사람들한테 웹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컴퓨터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그렇게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뭔가 좀 그런 거예요. 더 하고 싶어지는데 이게 허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줄 수 있는 게 HTML하고 CSS 이미지 같은 거밖에 없으니까 뭔가 구구단 페이지를 만들어도 저희가 하나하나씩 1은 1, 2는 2 다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폼은 몇 번 돌리면 끝나는 건데 약간 이거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못하나? 라는 요구가 막 생기게 되죠. HTML을 줄 거면은 그 전에 뭐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막 돌려가지고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그 만든 데이터를 좀 넣어서 주면 안 되나? 욕구가 생기지만 슬프게도 HTML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 뭐 DB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가지고 전달해주는 그런 것도 못하나 싶어서 나온 게 와스입니다. 네, 와스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약자예요. 여기서 그러면은 웹이 왜 애플리케이션으로 바뀌었죠? 웹 애플리케이션은 우리가 드디어 원했던 거예요. 웹에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는 HTML의 한계를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극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웹 애플리케이션과 서버 환경을 만들어서 동작시키는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예요. 그래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켜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웹 서버에 다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미들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알아볼게요. 웹 서버는 일단은 HTML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동적인 페이지라고 말을 하는 뭐 PHP, JSP, 뭐 APS와 같은 언어들을 사용해서 동적인 페이지를 만들어내는 생성할 수 있는 서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그램 실행 환경도 그렇고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제공을 해주죠. BGS 로직도 수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이니까요.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냥 웹 서버랑 웹 컨테이너가 합쳐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컨테이너라는 것은 뭐 JSP나 서블릿을 실행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자바 계열에서는 이 와스를 웹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라고도 부른다고 하네요. 그래서 웹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는 애플리케이션이 배포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기능이 동작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자면은 클라이언트에서 와스로 요청을 보내요. 그리고 이 와스 안에는 아까 웹 서버랑 웹 컨테이너가 있다고 했었죠. 먼저 이 와스 안에 있는 웹 서버에서 이 요청이 무슨 일단 정적 요청인지 동적 요청인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동적 요청으로 페이지가 왔으면은 컨테이너한테 보내요. 나 이거 그냥 웹 서버만으로는 처리를 못해. 정적 페이지 아니라 뭔가 프로그래밍 돌려야 돼. 라고 하면은 컨테이너로 보내서 이 컨테이너에서 서블렛이 막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데이터를 만들었어. 뭐 9단까지 데이터 쫙 만들었어. 그럼 동적 콘텐츠를 생성을 하면은 다시 웹 서버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 웹 서버는 다시 클라이언트한테 이 파일을 전달을 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가 이제 와스에게 요청을 해서 동작시키는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서 한번 있는 지금 제품군으로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웹 서버 같은 경우에는 아파치가 있고 뭐 IIS도 있고 아니면은 엔진X가 존재를 하는 거고 와스 같은 경우에는 뭐 톰캣, IBM 웹스피어 아니면 TMX 제우스 같은 제품군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웹 서버와 와스의 차이 좀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웹 서버는 우리가 정적으로 어떤 페이지 같은 정적인 컨텐츠만 줄 수 있는 거고 와스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돌리고 DB를 연결을 하고
어떤 동작을 수행시켜서 그 만들어진 데이터를 줄 수 있는 기능을 하는 서버예요. 그래서 그냥 이 둘이 뭐가 달라라고 하면 정말 간단하게 개념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를 웹서버와 와스의 차이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되게 어렵고 좀 헷갈리는 내용이에요. 저희 웹 배운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처음 보는 와스라는 단어도 나오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톰캣을 사용해서 스프링을 하고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주워들은 걸로는 아파치도 있고 톰캣도 있는데 둘이 뭐가 다르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웹서버는 그냥 정적인 페이지 주는 거고 왓슨은 이런 프로그램 사용해서 주는 거구나 라고 알려드렸고, 정말 더 다양하게 그리고 더 자세하게 설명들이 있으니까 이 개념을 가지고 다시 충분히 공부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OAuth를 등록하는 절차를 우리 살펴볼 건데요. 그 첫 번째 절차는 등록입니다. 자, 우리의 상황은 현재 이래요. 자, 보시는 것처럼 서버 오너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클라이언트가 리소스 서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리소스 서버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놔야 돼요. 예, 그걸 이제 등록이라고 하는데, 자, 등록하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자, 서비스마다 다 달라요. 등록하는 방법이.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 그리고 authorized redirect URL 이 세 가지 요소를 공통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아이디라고 하는 이 값은 우리가 만들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식별하는 식별자 id라고 할 수가 있고, 클라이언트 시크릿이라고 하는 요것은 그것에 대한 비밀번호입니다. 그래서 이 id는 외부에 노출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노출돼도. 하지만 클라이언트 시크릿은 절대로 외부에 노출되면 안 돼요. 엄청난 보안 사고가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authorized redirect URLs라고 하는 것은 이 authorized은 권한을 부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리소스 서버가 그 권한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authorized 코드라고 하는 값을 전달해 줄 거거든요. 그때에 이 주소로 전달해 주세요 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리소스 서버는 저 주소 말고 다른 데서 요청하면 그걸 무시하겠죠. 자, 요게 이제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그 현실에서의 OAuth 시스템들은 어떻게 등록 과정을 거치는지를 좀 예제 삼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를 보면 이제 좀 더 감이 오잖아요. 자, developersfacebook.com은 페이스북의 개발자 페이지인데요. My apps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add new app이라고 되어 있죠. 자, 클릭합니다. 그럼 이제 create new app id라고 나오고요. 여기 디스플레이 네임에다가 여러분이 그 자신의 주소를 적는 거예요. 뭘로 할까요? open tutorials create app id 클릭.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화면이 뜨고요. 그 중에서 페이스북 로그인을 셋업하면은 이런 화면이 뜨는데, 우리는 웹을 할 거니까 웹을 클릭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사이트를 입력하는 거예요. 자, 끝났어요. 그럼 이제 페이스북 로그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세팅스로 들어와 보면은 여기 보면 redirect URL to check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저기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클라이언트 물음표 callback이라고 하는 주소, 이런 식으로, 이거 유효한 주소는 아니죠. 이런 식으로 주소를 입력하고 세이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팅스로 들어와 보시면 이 베이직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앱의 ID,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앱 시크릿이라고 하는 값, 저게 이제 클라이언트 시크릿이거든요. 그 값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구글의 경우에는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는 곳에서 앱을 만드는 건데요. Select Project. 자, 구글에서는 프로젝트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New Project를 클릭하고 프로젝트의 이름을 오픈 튜토리얼스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리고 Create. 그럼 이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된 것이고요. 이 위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자신의 프로젝트를 일단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햄버거 메뉴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오거든요. 엄청 복잡해요. 자, 그럼 그 중에서 API 서비스를 클릭해 보시면 우리가 원하는 건 API를 제어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려면은 그 제어할 자격을 얻어야 돼요. 영어로 자격이 credentials거든요. 클릭. 그러면 여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Create Credentials라는 걸 클릭하고 우리한테 익숙한, 반가운 OAuth Client ID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그거 하기 전에 뭘 좀 하라고 되어 있네요. Consent Screen이라고 하는 거를. 요거는 뭐냐면 이제 사용자가 인증하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화면을 좀 세팅해 달라는 얘기예요. 여기 이제 우리 프로젝트 이름을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옵셔널이라고 되어 있는 건 안 적어도 되고요. 이 폴리시 URL 꼭 적으라고 되어 있는데 개발할 때는 괜찮다고 되어 있네요. 세이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애플리케이션 타입을 저는 일단 웹으로 정하고요. 이름은 오픈 튜토리얼스 이렇게 하고 여기에 authorized redirect URL이 여기도 있네요. 그쵸? http 클라이언트 콜백 이렇게 하고 create 주소가 틀렸다고 나오니까 client.org 이런 거 이거 우리 거 아닙니다. 자, create. 그럼 보시는 것처럼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저처럼 이렇게 방송에서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이렇게 노출하는 건 절대 안 되는 행동이에요. 아셨죠? 저는 이거 방송 끝나자마자 이거 지워버릴 거니까 괜찮은데 여러분 시크릿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구글과 페이스북에서 실제로 어떻게 우리의 클라이언트를 등록하는가 라는 것을 살펴봤거든요. 근데 이제 OAuth를 통해서 제어할 수 있는 대상은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추상적으로 설명드리면 여러분 고통스러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설명드렸을 뿐이에요. 아셨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엔 네트워크가 무엇인지, 인터넷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터넷의 동작 방식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고고싱. 자, 제가 지금 스마트 TV, 컴퓨터,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인터넷에 연결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물론 당연히 KT 같은 곳에 연락을 해서 인터넷 가입하고 싶다라고 하면 기사님이 오셔서 알아서 세팅을 다 해주시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를 배우는 거니까 어떻게 이 과정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인터넷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IP 주소를 할당을 받아야 됩니다. 이 IP 주소는 인터넷에 연결되기 위해서 필요한 인터넷상의 주소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보통 통신사를 통해서 인터넷에 가입을 하게 되면 그 통신사에서는 알아서 IP 주소를 할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터넷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IP 주소를 하나 할당받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물리적으로 인터넷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어떤 장치들이 필요하냐면 일단은 이렇게 인터넷과 연결될 수 있는 케이블선을 하나 들고 와서 그 케이블선에 모뎀을 연결시켜 줘야 됩니다. 여기서 모뎀은 뭐냐면 네트워크 통신에 필요한 신호 변환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케이블에 모뎀을 연결시켜 주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이 모뎀에 공유기를 연결시켜 줘야 됩니다. 여기서 공유기는 영어로는 홈 라우터라고 하는데요. 얘는 어떤 장치냐면 이 공유기에 연결된 여러 기기들이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얘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가 아까 IP 주소를 하나 할당받았잖아요. 그 하나의 IP 주소로 이 공유기에 연결된 여러 기기들이 동시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집이나 회사에서 여러 기기들이 동시에 인터넷을 사용하게끔 만들고 싶다면 이때는 이 공유기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공유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공유기에 연결된 기기들은 모두 같은 네트워크 소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기들이 하나의 공유기에 연결이 되면 이제 이 각각도 공유기를 통해서 네트워크 통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유기를 설치를 했으니까 이제 이 기기들을 공유기에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스마트 TV나 컴퓨터의 경우에는 랜선을 통해서 유선으로 연결시켜 줬고요. 그 다음에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를 통해서 무선으로 공유기에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이제부터는 이 각각의 기기들이 공유기를 통해서 인터넷과 연결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 각각의 기기들도 서로 네트워크 통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령 이 스마트 TV에서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화를 보고 싶다면 이 네트워크 통신을 통해서 이 스마트 TV에서도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영화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내가 촬영한 영상도 이 스마트 TV를 통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로 프린터를 구매를 했다. 그러면은 이 프린터를 이렇게 공유기와 연결을 시켜주면 이제 이 프린터는 이 네트워크에 연결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문서를 프린터로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고 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문서 또한 프린터로 출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컴퓨터를 추가로 2대를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도 인터넷에 연결이 되려면 이 공유기와 연결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유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는 공유기에 램 포트가 부족한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스위치를 구매를 하면 됩니다. 이 스위치는 같은 네트워크 내에 있는 기기들이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얘는 언제 쓰이냐면 지금처럼 공유기의 램 포트 수가 부족해서 이 램 포트 수를 늘려주고 싶을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스위치는 스위칭 허브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허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스위치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허브라는 용어는 원래 허브라는 이름의 또 다른 장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거의 이 허브라는 것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스위치를 그냥 허브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스위치라고 정확하게 불러주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스위치를 사용해서 이 2대의 컴퓨터가 인터넷과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먼저 이 스위치와 공유기를 랜선으로 연결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 스위치와 각각의 컴퓨터를 랜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그러면 이제 이 2대의 컴퓨터도 같은 네트워크에 소속이 되고요. 얘네들도 이렇게 공유기와 연결이 돼서 이제 이 공유기를 통해서 인터넷에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집에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이것을 살펴봤어요. 이제 그러면 이 컴퓨터에서도 이 프린터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스마트 TV에서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영화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가 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네트워크는 공유기를 중심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이 기기들이 모두 인터넷에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네트워크가 무엇인지를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하나의 네트워크 내에서 각각의 기기들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통신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란 컴퓨터나 기타 기기들이 리소스를 공유하거나 혹은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유선 혹은 무선으로 연결된 통신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희 집에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는데요. 이게 저희 집에만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냐? 아니죠. 다른 가정집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축을 할 수가 있고요. 학교에서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고, 회사 내에서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고, 데이터 센터 내에서도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집, 학교, 회사 건물처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컴퓨터나 기타 기기들을 연결해서 데이터나 리소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를 뭐라고 하냐면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 줄여서 LAN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LAN을 구성하는 두 가지 중요한 기술이 있는데요. 바로 이더넷과 와이어리스 LAN입니다. 이더넷은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얘는 유선 통신을 담당하는 기술이고요. 반면에 와이어리스 랜은 무선 통신을 담당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와이어리스 랜은 어떻게 불리냐면 바로 와이파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너무나도 자주 부르는 이 와이파이가 사실은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에서 무선 통신을 담당하는 기술 이름인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랜이 무엇인지를 살펴봤는데요. 랜 말고도 또 다른 종류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살펴볼게요.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각각의 랜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이 랜들은 또 인터넷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학교가 이렇게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인터넷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두 학교를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볼게요. 자, 얘네들을 대학교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얘네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가 좀 있는 대학교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얘네들이 각자가 독립적으로 어떤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두 학교가 서로 비슷한 분야를 연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학교가 협약을 맺고 앞으로는 우리가 함께 연구도 하고 또 각자가 연구하는 내용들을 공유를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네트워크 내에서 저장되어 있었던 연구 자료들이 있을 거고 또 이 네트워크에 저장되어 있는 연구 자료들이 있을 텐데 이 자료들을 이제 서로 공유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네트워크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서로의 연구 자료들을 공유해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 랜이나 다른 종류의 네트워크들을 하나로 묶어서 멀리 떨어진 기기들도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네트워크를 뭐라고 하냐면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 줄여서 WAN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네트워크는 아까 랜과는 다르게 훨씬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하는 네트워크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우선 은행의 ATM이 이 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ATM은 전국에 퍼져 있죠. 그리고 이 ATM은 그 은행의 전산망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웬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와이어리스 웬도 이 웬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쓰고 있는 4G, 5G가 바로 이 와이어리스 웬에 사용되는 기술인 거죠. 그리고 또 인터넷도 이 웬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인터넷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렇게 인터넷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구름으로 표시되어 있고 여기에 인터넷이라고 쓰여져 있기 때문에 얘만 인터넷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 전체가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구름 표시로 해놓은 것은 인터넷에 연결된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이 인터넷에 연결된 이 끝에 있는 네트워크들, 이 네트워크들도 모두 포함해서 이 전체를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터넷을 설명하는 몇 가지 중요한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좀 살펴보면 먼저 인터넷을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들이 있는데 이 네트워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인터넷을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인터넷을 뭐라고 부르냐면 세계에서 가장 큰 웬이라고 부릅니다. 자, 웬이라는 것이 넓은 범위를 커버하는 네트워크라고 했는데 이 인터넷은 전 세계를 커버하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웬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또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 인터넷을 글로벌 네트워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인터넷에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들이 이런 인터넷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용자나 회사, 기관 등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존재를 뭐라고 부르냐면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줄여서 ISP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KT나 SK 브로드밴드, LG U+가 이 ISP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러면 궁금증이 하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ISP를 통해서 어떻게 인터넷에 있는 다른 컴퓨터와 통신을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궁금증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집에서 이렇게 컴퓨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 어딘가에 있는 이 서버와 통신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KT에 가입을 했는데 지금 이 서버는 KT가 아니라 다른 ISP에 가입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서로 다른 ISP에 가입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인터넷을 통해서 얘와 통신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궁금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지금 이렇게 인터넷의 바디라고 볼 수 있는 혹은 인터넷의 코어라고 볼 수 있는 이 부분이 실제로는 ISP들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의 뚜껑을 열어보면 얘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ISP들이 자신들의 네트워크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내 컴퓨터가 여기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서버와 통신을 할 수 있는지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나는 KT라는 ISP에 가입을 했고 이 서버는 또 다른 ISP에 가입을 했지만 지금 이 인터넷의 코어 부분, 이 인터넷의 바디 부분은 ISP들이 관리하는 네트워크들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여기 이 서버로 데이터를 보낸다면 나는 내가 가입한 ISP에 데이터를 보내고 이 ISP는 또 다른 ISP에게 데이터를 보내고 얘는 또 이 ISP에게 데이터를 보내고 또 얘는 여기에 데이터를 보내서 최종적으로는 이 서버에 데이터를 보내는 식으로 그렇게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이 인터넷의 바디 부분은 각각의 ISP들이 관리하는 네트워크들이 연결되는 형태로 구성이 된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ISP들도 각각의 체급 혹은 각각의 계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역할과 규모에 따라서 이 ISP들도 티어가 나뉘어요. 그러면 어떻게 티어가 나뉘느냐? 이런 식으로 티어가 나뉩니다. 그래서 이제 각 티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텍스트를 적을 공간이 필요해서 이 부분을 조금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 2대를 제거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각 티어들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티어 1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티어 1은 국제 범위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는 인터넷에 있는 모든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티어 1 네트워크에서 이 티어 3 네트워크로 접근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 티어 2 네트워크로 접근을 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티어 1 네트워크에서 이 티어 2 네트워크로 접근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고요. 이 티어 3 네트워크로 접근을 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티어 1 네트워크에서는 인터넷의 모든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인터넷 백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인터넷의 중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티어 1 ISP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실사용자나 기업들에게 바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고요.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고 보통은 이렇게 인터넷이 전 세계를 커버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네트워크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핵심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티어 1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네들은 트래픽 전송 비용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티어 1에서 이 티어 2로 데이터를 보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얘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가 얘에게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반대 경우도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얘가 얘에게 트래픽을 전송을 하게 되면 이제는 얘가 또 얘에게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상대적으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은 비슷한 체급이기 때문에 그럴 거면 우리는 어차피 우리가 보내는 거나 너네가 우리 쪽에 보내는 거나 비슷하니까 따로 비용 정산하지 말고 그냥 퉁치자 이렇게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끼리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따로 트래픽 비용을 내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하위 티어와 통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티어 1 같은 경우에는 그 커버하는 범위가 글로벌하고 또 얘네들을 통해서만 인터넷에 있는 모든 네트워크에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쉬운 쪽은 이 티어 2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티어 2에서 이쪽 티어 2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보내고 싶다면 반드시 이 티어 1의 도움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이런 식으로 트래픽을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쪽은 이 하위 티어들이기 때문에 하위 티어들이 티어 1을 이용을 할 때는 비용을 내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티어 1이 티어 2에게 비용을 내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티어 1들은 트래픽 전송 비용이 발생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티어 1들은 최상위 포식자인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티어 2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티어 2는 국가나 아주 넓은 지방의 범위를 커버하는 네트워크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KT, SK 브로드밴드, LG U+가 이 티어 2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티어 2부터는 이제 일반 사용자나 기업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물론 또 이렇게 티어 3와 연결시켜서 티어 3로부터 비용을 받고 자신의 네트워크를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티어 1끼리도 그랬던 것처럼 티어 2끼리도 이렇게 서로 비용 정산 없이 데이터를 주고받기도 해요. 하지만 만약에 이 네트워크에서 이 네트워크로 트래픽을 보내려면 티어 1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티어 2가 티어 1의 비용을 내고 이 티어 1의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이쪽으로 트래픽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티어 2 네트워크가 인터넷의 모든 영역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티어 1 ISP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 부분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망중립성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티어 3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티어 3는 작은 지역 범위를 커버해서 그 지역 내에서 인터넷 연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얘들도 마찬가지로 일반 사용자나 기업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요. 보통 이 티어 3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자체 네트워크가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냐면 상위 ISP에게 비용을 내고 인터넷 트래픽을 구매를 해요. 여기서 트래픽을 구매한다는 것이 약간 어감이 이상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느낌적인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매한 트래픽을 바탕으로 일반 사용자나 기업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티어 3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미국처럼 땅이 넓은 곳에서는 이 티어 3 ISP들도 꽤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까지 인터넷의 코어 부분이 어떻게 각각의 ISP 네트워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각각의 ISP들은 그 역할과 규모에 따라서 어떻게 티어가 나뉘는지를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ISP 네트워크 간에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 이게 궁금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구름 표시로 해가지고 좀 추상화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어떤 장치들을 써서 이 네트워크들이 연결되는지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 실제로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이 동그란 단추같이 생긴 것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뭐냐면 얘는 바로 라우터라는 장치입니다. 이 라우터는 목적하는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보내는 역할을 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오피스에서 이쪽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 얘는 이 ISP에 가입을 한 거고요. 얘는 이 ISP에 가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다른 ISP에 가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빌딩 내에 있는 컴퓨터에서 일단 데이터를 이쪽으로 보냅니다. 회사가 가입한 ISP가 관리하는 네트워크에서도 나와 연결되어 있는 이 라우터에 데이터를 보내요. 그러면 이제 이 라우터에 도착한 데이터는 지금 내가 이 서버에 가고 싶은데 이 서버의 IP 주소가 이건데 얘로 가려면 어디로 가면 되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라우터는 그 목적지 IP 주소를 보고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서 여기에 있는 라우터에 물어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는 이 왼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이 라우터에 도착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 라우터에서 다시 한번 이 IP 주소, 목적지 주소가 되는 이 IP 주소를 알려주고 여기로 가려면 어디로 가면 되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라우터는 이 IP 주소를 보고 그래? 얘는 지금 다른 네트워크네. 이쪽 네트워크로 가서 여기에 있는 라우터에 물어봐봐. 이렇게 얘기를 또 해줍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는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이 라우터로 와서 여기서 이제 또 물어보는 거죠.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IP 주소가 여긴데 얘에 가려면 어디로 가면 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라우터는 이 IP 주소를 보고 얘는 우리 쪽에 연결된 네트워크네. 이쪽으로 가면 돼. 이렇게 알려주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데이터가 이쪽 서버에 도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라우터는 목적하는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보내는 장치고요. 지금 이 예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로 다른 ISP가 관리하는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주는 역할도 이 라우터가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넷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인터넷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들도 이 안에 각각의 네트워크 구성을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이 인터넷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최종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을 해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집에서 이 컴퓨터를 쓰고 있고 이쪽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고 싶을 때 어떻게 동작을 하냐 그것을 살펴보면 먼저 내가 가입한 이 ISP의 라우터로 이 데이터를 보냅니다. 그러면 얘는 내부적으로 이 서버에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라우터를 활용해서 또 다른 ISP가 관리하는 네트워크로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고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서 또 다른 네트워크로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고 여기서도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고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서버로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동하는 동안에 여러 라우터를 거쳐서 데이터가 이동을 하게 되고, 또 ISP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 ISP들이 관리하는 네트워크를 통과해서 최종적으로 목적하는 곳에 도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이루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요. 이 장치들을 부르는 몇 가지 용어를 정리하고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각각의 장치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노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컴퓨터, 공유기, 스위치, 모뎀, 라우터 등등 이렇게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장치들을 노드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 노드들 중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트워크의 끝에 있는 노드를 뭐라고 부르냐면 엔드 시스템 혹은 호스트라고 부릅니다. 엔드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네트워크의 끝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엔드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호스트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네트워크의 끝에 있는 시스템들이 실제로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호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호스트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엔드 시스템이나 호스트는 어떤 종류의 노드냐면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해 연결된 노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우터나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자체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노드인 건데, 이 엔드 시스템 혹은 호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에게 네트워크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결되는 노드들인 거죠. 그러면 이 엔드 시스템은 또 클라이언트와 서버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먼저 클라이언트가 뭔지부터 살펴보면, 클라이언트는 다른 호스트의 데이터나 리소스를 요청하는 호스트를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내 컴퓨터로 쉬운 코드 영상을 보고 있는데, 사실 이 쉬운 코드 영상은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이 아닌 거잖아요. 저 멀리 유튜브가 관리하는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인데, 그러면 내가 이 쉬운 코드 영상을 보려면 이 유튜브 서버로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서버가 그 요청에 응답을 해서 쉬운 코드 영상을 나에게 내려주면 이제 내 컴퓨터에서 쉬운 코드 영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다른 호스트의 데이터나 리소스를 요청하는 호스트를 클라이언트라고 하고요. 그러면 서버는 뭐냐? 서버는 다른 호스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스트입니다. 그래서 요청에 따라서 데이터나 리소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앞에서 봤던 것처럼 내 컴퓨터에서 유튜브 서버에 쉬운 코드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 요청에 응답을 해서 그 쉬운 코드 영상을 내려주는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 요청에 대해서 응답하는 존재, 이 호스트를 서버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호스트지만 매우 긴밀하게 엮여서 여러 기능들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 같은 개발자가 개발하는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이런 클라이언트와 서버 형태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면 이 어플리케이션은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입니다. 이번 영상은 입문 영상이기 때문에 최대한 간결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영상들에서 다룰 거니까요.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